자, 우리 책은 72페이지로 가세요. 동그라미 그 2번에 가시면 임대료 보조로 가겠습니다. 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용어 정리를 했던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직접 기다 간접이다. 간접 개입입니다. 기본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정부가 30만 원을 부상으로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를 받은 임차인은 기분 좋지요. 그렇습니까? 기분 좋다를 우리 시험장에는 뭐라고 쓴다? 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따져볼게요. 자, 30만 원을 보조받았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죠. 이제 임차인이 느끼는 임대료는 얼마가 된 거다? 70만 원이 된 거죠. 내 돈 30만 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 공부했던 표현 임차인의 명목 소득은 일정해도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에 향상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이게 수요 공급 시간에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소득 효과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매력이 향상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했습니다. 30만 원을 보조받았으니까 임차인의 효용 증가되고 실질 소득에 향상 효과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3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긴 거죠. 내 돈 안 나갔으니까.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재화도 구입할 여력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이 표현을 우리는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면 임차인의 효용은 뭐 하게 되고 증가되고 그대로 표현 가져가서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실질 소득에 향상 효과가 있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조금 받아서 임대주택을 소비하라고 하는 거니까 임대주택의 소비, 임대주택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곡선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만 증가됐습니다.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가격 임대료는 상승한다고 해야 되죠. 지난주 이거 지지난주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더라.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준 건데요. 임대료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올랐으니까 이거 임차인이 해주나 마나죠? 안 그런가요? 보조금을 줬던 이유는 뭐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냈는데 그럼 임대료가 상승해버렸으니까 해주나 마나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럼 정부가 바보는 아닐 건데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임대료 보조의 단기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구사해서 가격까지 변하는 게 단기 효과인데요. 자,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제 표정 관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된 거죠. 돈 벌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임대주택 시장의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죠. 지난주 용어 정리했네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정상이윤. 그럼 균형 이상이면 초과이윤이란 말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초과이윤을 보여주게 하고 즉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을 시켜서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돈 되죠. 이제 공급자가 반응하는 게 장기 효과입니다. 그럼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다시 임대료는 뭐 할 것이다? 하락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시간에 오면 단기, 장기 개념과 달라요. 여기서 또 묻는 것은 여기서 단기는 정부가 정책 구사해서 가격, 임대료까지 변하는 것이고 그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가 반응하는 걸 장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수요 공급 이론에 정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걸 접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래 남겨두는 방법은 뭐냐면 보조금을 줬던 이유는 그냥 준 게 아니다.
공급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시장기구 스스로 공급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였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준 건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뭐하는 정책이다?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보했던 규제와 보조를 반대로 막 물어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규제는 감소한다. 보조금 정책은 장기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정책이 물론 재원이 들어가죠. 재원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험을 낸 적도 있어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1번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뭐한다? 증가한다. 임차인의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가 있죠. 3번 임대주택의 소비가 뭐한다? 증가하고 4번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을 줬던 이유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임대료 양입니다.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수준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임차인의 효용 증가되고 수요 증가한다 그랬죠.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D1 갔으니까 균형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임대료 뭐였어요? 상승했다. 다시 P0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정상 이윤. 그럼 P1의 가격은 균형 가격 아니죠. 읽으세요. 정상 이상의 초과윤이다. 그럼 공급자가 이만큼 먹을 기회가 된 거니까 그럼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S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자, 갈게요. 그럼 동일한 폭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S1과 D1이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죠. 그럼 임대료는 변하지. 조금 올랐나요? 변하지 않았고 양 뭐했다? 그러니까 가격 무시하고 양 증가 핵심이에요. 장기의 공급이 증가되므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더 하락하는 효과가 있긴 하죠.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핵심은 공급이 증가되므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임대료의 보조 정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탄탄하게 해버리면 사실은 공부량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되는 거니까 보조금 정책은 문제 수준은 중급하급입니다. 자, 잊으면 안 될 건 뭐냐면 임대료가 30만 원 하락한 효과가 있죠. 임차인에 뭐가 늘어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조금 지급받기 전보다 다른 재와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면 저소득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생각할 게 있어요. 다른 재와 소비량도 늘어나죠. 그럼 기업의 재고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전혀 그 무의미한 정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게 보조금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책 한번 확인하고요.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위에 가시면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2번에 갔더니 그 2번이 목적이죠.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시장 기능에 의해 사적 즉 민간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뭐하는 유도 동그라미 치고 유도하는 어떤 개입? 간접 개입. 보조금 지급하는 것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3번에 갔더니 보조금 정책은 수요자에게 주는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있고 다음 줄에 생산자에 대한 뭣도 있다. 생산자 보조 방식도 있다. 자, 괄호 2번 갑니다. 수요자 보조금 정책 임차인에 주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번 단기 효과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풀어놨어요. 100만 원 임대료 중에 정부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받은 임차인의 동그라미 치고 효용 증가. 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실질소득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줄에 임차인의 명목소득은 동일하여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죠. 이전보다 구매력이 뭐 되었다? 향상되었다. 지금 읽었던 지문 묶어서 앞에다 쓰겠습니다.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말 됩니까? 예. 다음 줄에 자 니은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즉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뭐하더라? 상승한다. 그래서 다음 줄에 기존 임대사업자나 공급자에게 뭐가 보인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다음 줄에 그래서 장기 효과 임대시장에서 단기에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신규 공급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해서 증가 별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급이 증가돼서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더라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뭐하고 증가시키고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임차인에게 주면 이런 좀 문제가 있죠. 현금으로 주면 임차인이 로또를 사버립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우리는 쿠폰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주택 바우처 혹은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스포츠 바우처 혹은 뭐 학원 바우처 해가지고요 저소득층 대상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게 어떤 제도다? 바우처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뭘 주고?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을 주고 예를 들면 30만 원 쿠폰을 주고 이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그럼 임대인이 모아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돈을 받아가는 개념이 바우처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늘상 묻는 것이고 바우처 제도도 역시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자, 똑같이 묻습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한다. 그렇죠? 자, 바우처 지급받은 임차인의 실질소득 향상 효과가 있다. 그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뭐 될 수 있다? 증가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회색 박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하는 건데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큰 누구로 대상으로? 동그라미 치고 저소득 가구로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자, 보고 갈 거 지역별 소득별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임차인이 지급받은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인은 해당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임대인 계좌에 누구 계좌에? 임대인 계좌 바우처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표현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3번으로 갈게요. 생산자 보조로 갑니다. 자, 이제 수요자가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봤어요. 수요자 보조 지금 보고 계신 게 뭐고요? 수요자 보조금 정책이고 생산자 보조 방식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임대사업 하실 분들에게요 정부가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 20년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여러분이라면 임대사업 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그런다 그러세요? 왜요? 공급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뭐란 말이죠?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기 자료를 해주면 임대사업자 공급자의 비용이 뭐가 되고 감소가 됐습니다. 비용이 감소됨으로 공급은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은 증가. 그럼 뭐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우측으로 이동. 자, 그럼 공급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공급만 증가해서 임대료는 하락한다. 좀 더 확인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게 수요자 보조이든 생산자 보조든
장기에 다 공급이 뭐해서 증가해서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3월 이후에는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숙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줄어들죠. 공급은 뭐 하더라?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1으로 갔으니 자, 이전보다 임대료는 뭐 했고 하락하고 양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까? 생산자 보조는 임대료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더 기여하는 게 뭐다? 생산자 보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비교를 해서 물어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줬더니 나의 생활권은 강남인데요. 강북 지역에만 임대주택을 공급해 놓으면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강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차인의 주거 선택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임차인의 주거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죠. 주거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느끼신 거 보네. 다시. 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더니요. 임대 사업자가 남산 꼭대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했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죠. 상대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더 자유롭지요. 그렇습니까? 생산자 보조 방식은 주거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묻는 방식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제와 보조를 묶어서 묻기도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를 비교해서 묻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책 확인할게요. 1번 생산자 보조는 임대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끊고 임대업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죠. 그럼 장기적으로 역시 공급이 뭐하더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해서 수요자 보조금 정책처럼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딱 끊으세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논리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느끼고 갈게요. 그러니까 규제 정책과 보조 정책 전부 다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재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정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면 저게 좋은 점입니다만 단점은 뭐다? 부작용이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더라. 보조금 정책은 재원이 들어가죠. 단점이 되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유도해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보다 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은 뭐가 되고? 생산자 보조다. 그럼 여기 생각할 게 뭐냐면 사실은 저소득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규제도 좋고 보조도 좋습니다만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건 공감이 또 안 되신가 보네. 자, LH가 재원 투입해서요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에 가장 주거 안정이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계획 시행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국책연구소에서요 건설 공급, 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을 해서 LH가 이것을 공급하는 위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은 건설 공급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공급 위주로 바뀌어갔다는 여러분이 사실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한데 문제는 많은 재원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지는 않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행복주택 공급이에요. 그게 이제 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소형의 임대주택을 이제 주변에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부의 해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임대주택에 들어오면 그 시작을 대모 반대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하고 있어요. 그게 판단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부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인지를 해두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는 이 건설 공급을 많이 하면 물량을 많이 늘려놓으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민간 임대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건설 사업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왜 싫어해요? 임대료가 싸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이 어디로 간다? 공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사적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문제가 있던.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물어봐야 하나 거의 잘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제가 뭐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요. LH의 임대료가 민간 시장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을 내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은 규제를 가장 많이 묻고 그 다음으로 보조를 묻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공 한 줄 주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대응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장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연히 낮아야 돼요. 그래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질문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장기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민간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질문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주택 정책이었고요. 현장을 넘깁시다. 이제 74페이지를 가서 조세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인데 여기도 뭐 한 문제를 묻긴 해요. 그 세법을 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개론인 거니까요. 우리는 조세에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인 효과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원이죠. 정부나 지자체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투기가 너무 심하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투기 억제 수단으로 세금을 중과 무겁게 부과할 수도 있다. 우리 공부했던 표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택의 취득세를 인하하면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있나요? 세금을 깎아주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있다. 공감이 됩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자, 그럼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에게 뭐가 보인다? 초과 이윤포.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촉진한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그 현상? 자원 배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금은 적절한 곳에 부동산 자원을 배분을 유도하는 자원 배분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격 상승하고 거래 늘어나고 공급이 촉진된다면 주택 경기나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 이게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고 조세의 지금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다? 재정 수입원이고 투기 억제 수단 되는 것이고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경기 조절.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단골로 묻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MB 정부와 올해 정부는 어쨌든 간에 세금 깎아주고 완화해서 전부 다 주택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걸 전부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물어봤습니다. 조세에 어떤 기능이 있다?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더라. 갖다 붙이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보면 자, 상속세 증여세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럼 이런 세금은 걷어서요 공평한 분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장 경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본주의 치명적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 걷어서 공평한 분배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는 소득 재분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회부터 25회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종류를 외우냐가 얘기가 아니고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책부터 확인할게요. 가로 1번. 자, 기능해서요.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원 배분 및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 조절 수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표현입니다. 부동산 조세는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과소 생산, 과다 생산에 등의 시장 실비를 수정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봤어요. 과다 생산되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적을 유도한다 그랬죠. 까먹어 버렸네. 담배의 경우 담배는 과다 소비가 되죠. 그럼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최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뭘 의미한다?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2번 취득세 인하는 밑으로 갈게요. 주택의 상대적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수요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무슨 기능이 있다?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동그라미 3번 더불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이 촉진되어야 됐다면 부동산 조세는 또 뭘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 소득 재분배, 상속세, 증여세 등은 사회 계층과 거기 몇 줄 아세요? 단골 지문입니다.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걸 뭐라고 쓴다고? 소득 재분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일정 정도 해소하는 것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이 세금을 이제 이렇게 부과했는데 부과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공부하신 대로 세법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된 납세 의무자가 본인의 세금을 내야 되니 본인이 비용이죠. 비용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 부분을 타인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 덤탱이를 할 수 있습니다.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전가되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온 몫을 귀착이다라고 표현할 건데요. 자, 기본 표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맥주 제조업체에게 정부가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다고 합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 부과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알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자에게 비용이죠. 공부한 대로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났죠. 아닌가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은 뭐 한다? 이렇게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럼 맥주의 생산량, 공급이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생산업자가 어떻게 했어요? 공급을 줄이는 범위에 목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일부가 뭐 되고 있다? 전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자, 맥주의 생산량의 감소는 맥주의 원재료가 뭡니까? 맥주의 원재료 보리, 호프 아니에요? 호프. 예. 자, 그럼 원재료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죠. 원재료 수요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 이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의 수입도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뭘 확인하신 거냐면 납세 의무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 세금을 떠넘겨 버리면요. 자, 수요자의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농부의 수입도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세금이 부과된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세금이 경제 주체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균형을 벗어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금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가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 지문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라고요. 세금이 전가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다른 주체 만족이 떨어지고 있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부동산의 접목을 해서 어떻게 세금이 전가가 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프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프 보기 전에 지문 좀 보고 갈게요. 74페이지 가서 하단부의 1번의 개념에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면 납세 의무자는 부과된 세금을 본인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다른 방법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그걸 뭐라고 쓰고요? 조세의 전가. 다 시험 물어봤습니다. 그럼 타인에게 전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온 몫을 뭐라고 쓴다? 귀착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갑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조세의 전가란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가격 인상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뭐 하는 것이다? 이전하는 것인데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뭐라고 쓴다? 조세 귀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그 지문은 좀 설명드린 사항이고 2번엔 맨 마지막 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가가 밑줄 쫙 갑시다. 이제 경제 주체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세금이 어떻게 전가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종축은 뭐라고 했고요? 가격, 횡축은 양했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갑니다. 최초의 균형입니다. 균형량이었습니다. 자, 재화의 가격이 최초의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가격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자, 이때 납세 의무자가 가령 공급자라고 하고요. 공급자에게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의 비용이지요. 그렇습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부한 대로 금방 했어요.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갈게요. 이렇게 S1으로 이동을 해서 분명한 건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렇습니까?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뭐했다? 상승했다. 그럼 가격이 예를 들어서요.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고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이 뭐해서요? 감소해서 가격이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세금을 부과되기 전과 부과 이후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족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세금 부과되기 전에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10,000원만 지불하면 되죠. 10,000원만 지불하면 지불 가격 10,000원입니다. 공급자 이유는 얼마예요? 세금 부과 전에 가격이 얼마? 10,000원.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한 이유를 정상이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급자 이유는 얼마다? 10,000원입니다. 그럼 부과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했죠. 똑같은 재화를 소비하는데 이제 얼마를 내야 됩니까? 1,600원입니다. 자, 수요자는 이제 1,600원을 지불해야 되고 공급자 이윤도 얼마? 가격이 1,600원. 1,600원입니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따져볼게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 이후에 600원의 부담이 늘어났죠. 600원의 지불 가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급자는 부과 전에 얼마예요? 이윤이 10,000원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얼마? 자, 근데 얘가 납세 의무자죠. 얼마에 내야 돼? 1,000원의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윤은 얼마인데? 1,600원인데
세금을 1,000원을 내고 나면 공급자 이윤은 얼마가 됐어요? 9,600원이 됐죠. 그럼 부과 전보다 부과 이후에 수입이 400원이 감소했지요. 그렇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자, 1,000원이란 세금이 600원만큼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유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쓰는 것이고요.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귀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금을 부과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이 상승했죠. 이후에 수요자의 지불 가격은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까? 공급자의 이유는 뭐하고 있다?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량도 뭐하고 있다? 감소가 되고 있죠. 이거 전부 다 물어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선이 어디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정부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세금 부과했어요? 아니에요. 자, 정부가 세금 부과하는 이유 많다 그랬어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바람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는 바람에 수요자는 지불 가격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공급자 이유는 뭐하고 있다? 감소되고. 다시 표현 정리. 세금이 전가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이 아니었다고 하면 10,000원 균형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에 이르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세금 때문에 균형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구성원의 후생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종축의 이 크기나 같죠? 이 크기하고 이 크기 달라 보이나요? 자로 한번 재볼까요? 이거나 크기 같잖아요. 그럼 이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칠판 답이 있어요. 칠판에 1,000원입니다. 1,000원. 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1,000원만큼 후생 손실이에요. 600원 누구 부담? 수요자. 400원 누구 부담? 공급자 부담. 그러니까 이게 같은 크기 아닙니까? 자, 다시 따져볼게요. 600원만큼은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자에게 뭐 되었고 전가되었고, 그럼 이게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얼마? 1,000원. 하단부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9,600원. 그럼 요건 얼마? 400원.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뭐 되고 있다? 귀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이 경제적 후생 손실까지 물어봤으니까 그래프 원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균형 가격 위쪽으로는 가격 인상을 통해 누구에게 졌는가? 수요자에게. 나머지 부분은 공급자 몫으로 뭐 되었다? 귀착이 되었다는 얘기.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것이고, 자, 봅시다. 그냥 임대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공급자는 공급을 어떻게 해서 줄여서 공급을 늘리면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버려요? 내려가죠. 그럼 세금 전가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공급을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는 수요자에게 전가가 됐죠. 나머지 몫은 공급자 몫으로 귀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과된 1,000원의 세금은 수요자 공급자가 500원씩 반땅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나왔어요. 탄력도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이 뭐에 따라서요?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생활로 들어갑니다. 생활 속으로.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제가 임차인 잘 생각하고 여러분 임대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세금 부과했어요. 납세금자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자, 저는 임차인인데요. 저는 다른 주택으로 갈 여지가 없어요. 다른 주택으로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여기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하니까 저 봐주실래요? 절대 그럴 위인들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갈 데가 없다면 부과된 세금은 모두 임대료 인상을 통해 누구에게? 저에게, 임차인에게 모두 덤탱이를 할 수 있죠. 말 됩니까? 자, 다시 바꿔갑니다. 여러분 다시 임대인이에요. 제가 임차인입니다. 저는 다른 주택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저에게 전가하면 제가 여기 남아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디로 간다? 다른 데 가면 세금은 잘 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이걸 이제 표현을 정리합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이란 말이 뭐였어요? 양변화가 적다. 그러면 전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임대료를 인상해도 제가 전혀 반응할 수 없다고 하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면 부과된 세금 전부 누구 몫으로? 수요자 몫으로. 그러면 생산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양의 변화가 있지요. 양변화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탄력적이라고 하면 세금은 임차인에게 잘 전가되지 않더라. 그럼 누구 부담으로? 공급자 부담으로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시면 주거용의 부동산들은 대체제가 많이 있죠.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 원룸의 거주자는 어디로 갈 수 있다? 대체주택,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충분히 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금은 잘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식당을 하려고 한답니다. 식당은 뭐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치가 주변에 또 있냐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래 나 갈게요 이럴 분들 사실 많이 안 없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겁니다.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임차인이 대체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 공급을 줄여서 임대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세금은 잘 전가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요. 완전 비탄력 책임은 한 푼도 제가 완전 비탄력이 임차인이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누구 몫으로? 임차인, 생산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조건을 주고 묻는 것이니까 가령 이런 식이에요. 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인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양변화가 많죠. 도망갈 수 있다. 세금은 잘 전가된다 안 된다.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편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갑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랍니다. 반대편의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 지문입니다. 임대주택의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탄력인 상황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세금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갈 데가 단단했잖아요. 그럼 수요자 부담은 많아지죠. 생산자 부담은 적어지더라. 자, 그래프 확인할게요. 우리가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급해져요. 완만해진다 그랬어요? 완만해진다. 갑시다.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적어진다고 했죠. 생산자 부담은 많아진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요거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완만해져야 되죠. 표기해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T1 탄력적 됐죠. 그럼 이제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파란색이 누구 부담? 위쪽은 수요자 부담이라 그러잖아요. 가격 인상을 통해.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적어지고 있죠. 반면에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가봅니다.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기울기 급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만큼이 누구 부담 됐어요? 이게 수요자 부담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의 부담이 많아졌죠. 생산자 부담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그래프와 지문은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정의를 한 것이니까 적어도 남겨둘 건 이런 얘기예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OX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탄력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많이 뭐 될 수 있다. 전가가 될 수가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임차인이 전혀 갈 데가 없답니다. 양 변화 전혀 없죠. 전혀 갈 데가 없대요. 양 변화 없죠. 그럼 탄력도로 완전히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부과된 세금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전액 누구 몫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럼 공급자에게는 한 푼도 귀착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게 안 보시더라도 이걸 전부 다 활용해서 묻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부터 확인할 거예요.
75페이지. 최초 균형 가격 얼마예요? 10,000원. 균형량이 어디예요? Q0죠. 그 상태에서 S0에 세금 1,000원 부과되고 있죠.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했더니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의 무엇이다? 비용이다. 그 공급이 뭐한 것이에요? 감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좌측으로 S1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재화의 가격이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전보다 600원만큼은 가격 인상을 통해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가 된 것이고, 하단부가 400원이죠. 그럼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뭐 되었다? 귀착되었다. 그래프 보고 읽겠습니다. 세금이 전가되면 수요자의 지불 가격은 높이게 만들었죠. 공급자 이유는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경제적 후생 손실이 초래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2번. 그래서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2번 처음 보시는 거니까. 공급의 감소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과하지 가격인 10,000원에서 600원의 부담이 늘어난 1,600원을 지불해야 되죠. 지불 가격이 높아졌고, 공급자는 최초 가격인 10,000원에서 600원이 상승한 1,6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세금 1,000원을 빼고 나면 수입이 얼마로? 9,600원으로 뭐 했단 말입니까? 감소했다. 자, 그래서 결국 최초 가격 10,000원보다 400원이 감소한 9,600원이 공급자의 이윤이란 얘기는 세금 때문에 공급자 이윤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표현이 전부 3번 지문. 정리하면 부과된 세금은 600원만큼 수요자의 지불 가격을 높이고 400원만큼 공급자 이윤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거래량도 뭐하고 있다? 그저 괜히 읽은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4번 갑시다. 즉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달라지게 된다. 그렇습니까? 자, 즉 그래서 정리하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뭐에 따라서 상대적 가격 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별표 갑니다.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묻는 겁니다. 괄호 3번. 그래서 3번에 1번 탄력적이면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 갈 수 있다. 우리가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 됩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도망갈 수 있다. 그럼 조세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여서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끊고, 비탄력적이면 선택의 폭이 제한되죠. 분리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2번, 3번이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인 상황에 세금이 부과되면 비탄력인 쪽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그랬죠. 그럼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공급은 비탄력이고 수요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보세요. 비탄력인 데가 많은 세금 부담한다 그랬죠. 그럼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죠. 수요자 부담 뭐하더라? 적어지겠다는 얘기. 전부 다 이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조세를 왜 부과했다 그랬어요? 조세를 부과한 이유는 여기 앞에 다 있잖아요. 재정 수입원으로 뭐 투기 억제하기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재화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걸 시험을 떠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험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 자 2006년 7년도가 우리 주택시장을 보면 가장 집값이 크게 상승된 시기입니다. 하루 만에 막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있는데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자 부담하더라도 집 사서 대박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서 서로 집을 살려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강남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심각해서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 그만 사세요. 지금 사시면 꼭지를 잡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폐가 망신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자, 사실은 좀 잘못 건드린 얘기예요.
빚내 집 사신 분한테 집값 꼭지라고 하면 그게 또 이게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뭐냐 이 되면 결국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제가 균형을 크게 이탈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거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투기하지 마세요. 중과란 말은 양도 차익의 50% 60%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결국 이제 투기하지 마라고 한 거니까 취지는 뭐 그렇다 합시다만 봅시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서 중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요. 아, 집 사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별로 재미없는 거죠. 팔아먹을 때. 양도 차익이 50%를 세금을 부과하면 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실제 당시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죠? 좌측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기동시켜 볼게요. 수요가 실제로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얼마 안 가서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자 갑시다. 자 중과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유주들이에요. 주택의 소유주들이 그럼 내가 집을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매물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팔겠다. 내가 그냥 살아버리고 말겠다라고 매물을 걷어들여 버립니다. 그럼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고 있다. 이거 왼쪽 가볼게요. 자, 왼쪽으로 공급이 조금만 갔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가격의 하락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공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과에서 가격이 내려가다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빚내서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이 지금은 안 사면 못 사겠구나 덜컥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꼭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가격이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고 뒤따라 가신 분들은 꼭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였습니다만 투기 억제하기 위해 중과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반응 이상이 나와버렸죠. 공급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팔고 나오신 분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사신 분들은 그게 2007년 8년도까지 이어지고 이게 좀 상황이 좀 복잡했잖아요. 2005년도까지 미분양되고 미국발 금융위기 찾아오고 한꺼번에 맞물린 겁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균형으로 회귀한다는 이야기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렇게 그게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 수도권 지역의 하우스포예요. 하우스포. 집만 부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공부를 안 하면 뒷북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부작용이죠. 부작용이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낄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응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부작용이 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중개사가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아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해야 큰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사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봅시다. 자, 5억짜리가 7억이 되면 수수료를 따지게 되면 0.5%면 얼마입니까? 2,500이죠. 이렇게 되면 3,500이죠. 0.5%라고 한다면 그럼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0.5를 받는다 아닌가? 0.5%라고 합시다. 얼마냐고요? 10%면 얼마예요? 1%면 제가 말 잘못했네. 5억에 1%면 500. 그죠? 그러면 5%면 250 아니에요. 그럼 요금 350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게 거래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거래가 줄어들어요. 집값이 떠버리면 급등하면. 그래서 사고를 좀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이 거래가 잠잠하는 이유는 뭐가 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있다라고 느끼는 거 시장에서. 차후에 볼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게 현실하고 이론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라서 여러분 느끼고 할 건 정책을 했던 목적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가격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중개사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거래가 늘어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입니다만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중개사가 큰 돈을 벌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좀 사고를 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공부를 잘 해야 될 것 같죠? 뭐 시험 준비를 떠나서요. 이게 여러분께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나는 이 보시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뭐 한다고요? 양도세 중과한다고 했어요. 규제한다. 그랬더니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 그럼 사는 사람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위험 관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위험에 대처할 건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돼야 상황에 가면 그 상황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제 말씀 공감하시겠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공부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